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 신과 대화 2부 순서로 여러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사실 새롭지도 않습니다. 뭐 헝다도 터진 데다가 뭐 계속해서 중국의 크고 작은 부동산 업체발 소음 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비구이 위안이라는 굉장히 큰 부동산 개발 업체의 손실 규모가 상반기에만 9조 원 정도가 된다 그러고 무디스에서도 이거 거의 디폴트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정부가 이걸 잘 컨트롤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큰 게 자주 터지니까 저걸 처치하다가 다른 쪽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해외에 어떤 부동산 사이트들도 많은 걸 보니까 저게 완벽하게 처치가 가능할까? 그리고 혹자는 야 이게 신탁 상품으로 전이되면서 제2의 리만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있단 말이에요. 조영우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그닥 새로운 이슈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 2년 됐죠. 헝다 사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완다가 있었고 예. 큰 걸로는 이번에 비구이안이 터진 셈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헝다나 완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 헝다 완다가 어떻게 됐는가. 사실 진행형이거든요. 여전히.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 그런 업체들은 왜 어려워졌지? 물론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뭐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던 측면도 있을 거고 사업이 방만했던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도대체 왜 2년 전이라고 하는 시기에 헝다 사태가 터졌을까? 결국은 중국 당국입니다. 예. 이미 2018년쯤에 한번 이러한 부동산을 둘러싼 부채 쪽에 대해서 정책 전환이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기간에는 코로나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종의 디레버리징 움직임을 좀 풀었더니 다시 좀 부채가 늘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시 조인 거죠. 그랬더니 2021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헝다 사태가 생긴 거죠. 네. 결국은 앞선 출연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가 경험할 침체는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좀 의도되고 계획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중국의 부동산 상황도 그렇다라고 봅니다. 뭐 중국 공산당이 의도한 거죠. 근데 그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부채 조정은 필요하다. 그동안에 중국 경제가 부채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뭐 국유기업 관련된 부채도 있었고 지방정부 관련된 부채도 있었지만 특히 부동산 섹터와 관련된 부채 증가세가 굉장히 빨랐고 그 부분에서 민영 기업들이 좀 방만하게 하는 것도 보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그게 중국 인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비싸지다 보니 그게 소비에 부담이 되고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저렇게 집값이 오르는 게 맞나? 부의 형평성 측면이나 또는 이러한 그 인민들의 생활 측면에서 그래서 시진핑이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 하에서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댄 거고 그런데 그 의도하는 바는 급락을 원하지는 않겠죠. 급락을 원하지는 않지만 풍선에 바람을 빼고 싶은 거고 그 주된 타겟은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도하고 방만했었던 개발 업체들을 손을 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망하게 할 곳은 계속해서 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비구이 위안이 좀 이슈가 된 것은 지난해까지도 그 1위 기업이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4위 기업이었고. 네. 근데 그러한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야 이건 좀 덩치가 큰 거 아니야라고 좀 관심을 끈 정도로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사실은 뒤집어 보면
문제의 시작이 중국 공산당의 변화였기 때문에 앞으로 사태 전개의 키도 결국은 공산당이 쥐고 있다. 특히 결국은 이렇게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서 생긴 이슈가 중국 경제에 어느 만큼 충격을 주고 파급이 될 것인가는 결국은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이에 달려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중농국제신탁과 같은 이러한 금융기관 펀드 이야기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뷰는 금융기관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 금융 시스템을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은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고 대비되는 것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이죠. 예,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위험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파생 상품을 서로 막 사고 팔면서 관리가 안 됐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대출인 셈이고요. 그리고 물론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세 가지 규제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기는 어려워졌고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이라던가 또는 이러한 일종의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은 은행이다. 네. 왜냐하면은 신탁에 돈을 넣은 아주 중요한 주체 역시도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 중심의 아주 스트레이트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 저 나라는 금융시장이 발달이 안 됐어.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가절하될 수 있는 여지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펀드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은행권으로까지도 뭐 번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생긴다라고 하면 공산당이 중국 당국이 은행들을 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여신의 95%는 국유 은행들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유 은행들을 동원을 해서 과거에 우리도 했었던 그러한 일종의 금융 구조 조정처럼 뭐 손실을 분담시키고 국유 은행들이 출자를 하거나 객출을 하거나 뭐 펀드를 만들어서 유동성을 직간접적으로 주입을 하거나 보증을 제공하거나 하는 식으로 틀어막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불안정해 보이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을 굳이 이렇게 살릴 생각은 없어. 뭐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생각은 없어. 그냥 적당히 바람을 뺄 거야.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어디에는 신경을 쓰고 있냐면 인민입니다. 국민이죠. 그래서 집을 샀는데 입주를 못하거나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은 막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이 통계를 보면 재미있는 게 착공은 부진한데 완공은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들한테 약속한 집은 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긴 헝다나 완다의 사업장들도 이렇게 다른 업체들한테 넘기거나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완공 쪽으로는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책 당국의 목표는 국민들, 인민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생각,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생각, 문제를 일으켰던 민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 기업들을 살릴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긴 데들은 아마 계속 질질 끌고 갈 것 같습니다. 헝다 완다가 벌써 2년 온 것처럼 비구이 위안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문제가 연착륙되도록 관리하는 게 목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살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가 연명하게끔. 뭐 그래서 지금도 헝다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지 그 않았습니까? 2년 만에 재무제표 내고 사가 있더라고요. 네, 뭐 뒤늦게 또 미국에서는 파산 신청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난해 보이지만 풍선의 바람을 천천히 빼듯이 중국 공산당 당국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죠. 나쁘게 보면은 문제를 이연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잘 천천히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연착륙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삐끗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나 터뷸런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전망을 해라라고 한다면 그래도 공산당이 문제를 매니지해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도 제가 왜 국유 은행들을 동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결국은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가 역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에요. 앞서 출연에서도 제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을 제가 보는 뷰가 재정 건전성은 가장 중요하다. 최후의 보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 중국이 어려워지겠지. 뭐 부채 문제가 생길 거야. 뭐 지방 정부도 어려워질 수 있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박아야 될 거야.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구제금융을 해야 될지도 몰라. 다 뭡니까? 재정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우리나라보다는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50%를 넘어서 이제 51%를 향해서 가고 있고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아직은 낮은 편인데 중국은 한 70% 정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100%를 훨씬 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재정 대응 여력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상황을 매니지하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은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럼 뭘까요? 그럼 그 중국 중국 인민의 자체, 뭐 소요 네. 뭐 이런 예, 건가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의 존립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라고 이제는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이런 이슈들을 따로 떼어서 보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매니지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아마 상상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발 위기가 온다면 그냥 금융시장에 뭐 안홈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중국이라는 국채, 네. 국채의 어떤 변화 가능성 이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 인민들이 내가 집을 샀던 민영 건설 회사가 망할 수 있어. 내가 돈을 맡겼던 은행이 지방 은행이 네. 어려워질 수도 있어라는 생각들은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공산당이 수습해 나갈 거야라고 하는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가 흔들리는 순간은 아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럴 위험이 조만간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위험이 올 수 있으나 네.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미중 관계란 말이에요. 이제 한 1년이 조금 더 남았어요. 이제 거의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내년 이맘때는 정말 미국의 또 엄청난 선거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상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했다 이제 귀국을 했는데 경제부총리하고 만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게 굉장히 시사적이에요. 중국 못 믿겠는데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서 물론 이제 우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우발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게 지금 미국의 생각과 서방의 생각 아닐까 그런 걱정도 한 바가 있는데 중미 관계 그리고 이 관계 아래서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개인 사람의 머릿속을 예상하고 전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네. 마찬가지로 내년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고 네. 그거보다 더 가깝게는 대만의 내년 1월이죠. 예, 예. 대만의 선거가 예.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최근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뭐 트럼프가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전망과는 별개로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제 뷰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닌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에 이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각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완화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다는 걸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는 그렇게 안 본다. 압박은 지속될 것 같은데 단지 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는 예상하기 어렵고 좀 즉흥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 하에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 압박 조치들을 발표를 했었죠. 근데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출범하기 전에 예상했었던 바는 뭐냐면 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자체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미 워싱턴 컨센서스가 미국 정가가 중국을 과거처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고 그러한 컨센서스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민주당 바이든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 자체를 낮춘다라기보다는 다르게 가령 전문가, 외교관 그리고 우방들을 동원해서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제도와 법규를 동원해서 압박할 거다. 지금 그러고 있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중국은 어떨까요? 지금 트럼프보다 더 편해졌다, 좋아졌다고 느낄까요? 저는 아닐 것 전혀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내년에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확 낮출 거냐?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역시 자기 나름의 트럼프의 방식이 있으니까 이제 페이즈 1, 페이즈 2를 지났다면 페이즈 3로 또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 지금처럼 체계적인 아닐 수도 있죠. 예, 아닐 수 있죠. 전 정부에 대한 부인은 뭐 어딜 가나 있는 거니까. 네, 좀 뭐 많은 걸 뒤집으면서도 뭐 다르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전망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거다. 그렇죠. 예, 그건 아마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미국 그리고 미국을 둘러싼 환경,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라고 그럴 수도 봅니다.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렇게 어떤 제도도 발표하고 공청회도 하고 백서도 발표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미리 얘기도 하고 외교관도 왔다 갔다 하고 대응하거나 예측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만 트럼프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거의 뭐 원맨 쇼처럼 하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를 제가 전망하는 것은 주제 넘고 뭐 앞선 출연에서도 반도체 경기 물어보셔서 저는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제 능력을 넘어서고 제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미중 관계, 대중 압박 어쩌면은 크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달라질 거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사실 바이든 정부의 산업 정책에 상당히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데 뭐 이론이 없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제 그 정권이 바뀌는 상황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다른 후보가 아니라 트럼프가 된다면 지금 뭐 지지율이 1등이니까요. 공화당 후보 내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지금까지 행보에도 상당히 큰 변화, 수정이 요구될 수도 있고 또한 대미 관계 설정과 대중 관계 설정, 정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그것도 상당한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스트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자, 뭐 그래서 더 다음번 미국 선거도 국내 선거에 버금갈 정도로 금융시장이나 투자의 관점에서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9월 위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 IMF도 9월이었고 금융위기도 9월이었고 뭐 그러면서 지금의 작금의 상황도 혹시 몰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예. 자문회의에 가서 예. 뭐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비율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 가서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소임이 내지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제가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거기 가서도 말씀드리고 왔고요. 그런데 느껴집니다. 예. 그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고 대비하려고 하시고 걱정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런 위기설이 올까 이 얘기가 나올까 사실은 그게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예상과 다를 때 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뭐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나쁘다. 그 부분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금융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된다. 앞선 출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제 뷰가 다른 쪽의 뷰와 다를 때도 종종 있고 특히 뭐 작년 뭐 올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망을 해야 되는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반도체 경기가 올해 좋아질 거야. 상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로 오면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우리 수출이 늘고 하반기가 되면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상저하고 경기 흐름이 될 거야. 근데 그때도 제가 그 질문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1월 초에도 반도체.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코로나 때도 제가 그랬었다. 반도체도 그랬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전문가 분들 내지는 그쪽에 계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 많은 경제 전망 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가 되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거나 또는 하반기로 가면서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더라. 그분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 예.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진짜 전문가 분들을 저는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죠. 팩트와 수치에 기반한 분석.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출연한 제 영상의 댓글을 보는데 그런 표현을 제가 봤습니다. 제 얘기가 뭐 뼈 때린다. 근데 저는 사실 그 표현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뼈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팩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치 발굴을 하듯이 집요하게 파고든다라고 봐주시는 게 아닐까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뷰가 빨리 안 변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망이 아니라 중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판단에 있어서 웨이트를 많이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뉴스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낫고요. 그냥 팩트와
숫자에 기반을 해서 본인의 명확한 뷰 이런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면 저는 뭐 9월이 진짜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다가오는 그게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 지금 막연한 불안감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둘러서 징후가 없는 건 아니나 아닌가요?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사실 이런 세간의 한간의 어떤 그 얘기들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로서 그 대응하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제가 앞선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못 드린 느낌이 분명히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린 셈이에요. 1월 초에 제 기억에 제가 나왔던 동영상의 제목이 뭐 부채 위기, 부채 리스크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날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9월 위기설의 핵심에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부채가. 근데 그때도 제가 왜 말씀을 드렸었냐면 앞으로가 더 걱정됩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왜 걱정이 되냐면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코로나라고 하는 경제 충격이 위기가 명확할 때에는 정부도 확실하게 돈 풀고 한국은행도 확실하게 금리를 낮추어서 대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앞선 말씀에서도 내년 상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거다, 엇갈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는 지나가고 있죠. 아직도 환자는 많이 나오고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코로나는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 자영업자, 가게에 많은 돈이 풀렸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돈이 그냥 준 게 아니라 대출의 형태로 대부분 나갔거든요. 상환 의무가 있죠. 예, 상환 의무가 있는데 근데 여전히 지금도 보면 가게나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낮고 빚을 못 갚아서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기업이나 가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금융 지원책이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1월 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한다. 경제는 좋아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책 당국이 왜 코로나 금융 지원책을 무슨 명분으로 연장을 해 주겠느냐. 그것도 결국은 대출이라고 하는 게 사적인 금전 대차 거래 아닙니까? 누가 돈 빌려가라고 했나요? 빌리신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있고 돈을 빌려간 채무 의무를 지고 있는 가게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갚아야죠. 원금 갚고 이자도 제때제때 내야 되고. 근데 그걸 왜 지금까지 미뤄줬죠? 코로나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명분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어쩜 사라졌는지도 모르죠. 근데 경기에 대해서는 그 많은 쪽에서 상저하고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그러고 그게 베이스 이펙트긴 하지만 심지어 저조차도 올해 1% 초반이지만 내년에 1.8%로 성장률이 어쨌든 숫자는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 자체가 어떤 전망 기관에서는 2% 우리 잠재 성장률에 가까울 거라고 해석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어려워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이야 이런 의견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그게 다 비용일 텐데 금융기관들한테 빌려줬던 돈에 대해서 원금 받지 말고 돈 못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자 독촉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조치는 언젠간 끝날 텐데 그 조치가 끝나는 조짐이 나온 때가 진짜 위기가 될 거라고 제가 1월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생각에는 9월이 그 언저리쯤일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죠. 뭐 금융 감독과 관련된 이유도 있고 여전히 부진한 부동산 업황과도 관련이 있고 해소되고 있지 않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도 관련이 있고 비은행권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고 많은 것들이 물려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코로나 때 문제가 더 터졌어야죠. 근데 왜 안 터졌느냐? 정책 당국이 막아줬기 때문인데 정책 당국이 앞으로 계속 막아줄 거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돈을 많이 빌리셨던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다.
뭐 내지는 앞으로 조만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좀 애둘러 말하긴 했지만 적어도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하면 안 되고 팩트에 기반해서 전망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희망은 위기가 없기를 박사님이나 저나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저도 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많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전망은 사실은 이런저런 걱정이 과장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런 걱정이 무시돼서도 안 된다라는 게 참 이런 일을 하시는 박사님이나 그걸 전달해야 되는 저도 참 곤혹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앞서 질문 주셨을 때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들으실 때는 빙빙 돌려서 애둘러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예. 저 같은 사람까지 나와서 이렇게 마치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키우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마 이 방송과 전망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 조영무 박사님의 전망을 넘어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의 진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내용과 어떤 컨텐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어쩌면 이제 올해 말쯤이나 한번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기업, 또 가게 이렇게 세 경제 주체가 있는데 뭐 일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간명하게 경제 주체별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런 건 좀 생각해 봐라. 각 경제 주체별로 그렇게 오늘 인터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체별로 답드리는 거는 좀 너무 어렵고요. 하나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조금 더 시계를 넓혀보죠. 올해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엔 뭐 1.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근데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내후년 이후. 왜냐하면은 실제로 저희 LG도 그렇고 제게 이렇게 가끔 문의 주시는 많은 분들의 눈동자는 훨씬 더 뒤로 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장을 짓거나 사람을 고용할 때 그렇죠. 1, 2년을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적어도 한 5년, 길게 잡으면 10년, 어쩌면 더 길게. 그러면은 내년을 넘어선 흐름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매크로를 보는 뷰가 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해소가 안 될 거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미루거나 빨리 못할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뭐 마일드하지만 침체 양상을 겪을 것 같다. 그럼 내년 정도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걸로 보이냐면 뭐 짧은 침체 양상이 지나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이슈는 반등일 걸로 봅니다.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강하게 반등하느냐, 네. 반등할 수 있느냐. 제 뷰는 이번 침체 이후의 양상은 반등세가 약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중앙은행들의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마일드한 침체를 겪더라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많이 안 낮출 것 같습니다. 금리를 많이 안 낮춰줄 거예요. 인플레에 대해서 여전히 찜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 기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과정에서 돈을 이미 너무 많이 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예산안이나 부채 한도 협상 이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더 정부가 돈을 쓰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상원과 하원, 양원이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는 더더욱 쉽지 않죠. 그래서 특히나 침체가 확실하지 않다, 마일드하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도 돈 제대로 쓰기 어려울 겁니다. 유럽은 이미 지난해 겨울에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재고를 확충하고 가계나 기업들이 직면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데 돈을 이미 너무 많이 썼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제 돈을 쓸 곳이 많습니다. 뭐 부동산이든 지방 정부든. 일본은 이미 국가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러면 세계 경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네. 어떤 주요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대거 늘려서 글로벌 경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좀 더 길게 봤을 때 올해 내년을 넘어서 마일드한 침체 양상을 지나더라도 그 이후에 반등의 강도가 약할 수 있다. 강한 반등이 없을 가능성이다.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긴 시기에서 어떤 계획을 짜시고자 한다면 이게 정부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가게가 되었든 그러한 좀 더 긴 타임 스팬의 시나리오도 계획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계획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새 경제 주체별로 말씀을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긴 타임 호라이즌에서 그 침체 이후에 물론 이제 침체도 굉장히 강하고 거칠게 온다기보다는 마일드하고 짧은 침체가 온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등세도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 2024, 2025, 2026 혹은 2027년도까지도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가 어떤 스탠스들과 결정들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실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간명한 힌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 중에 제목을 틀렸으면 좋을 경제 전망이라는 식으로 짓궂게 지어서 그걸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이번 인터뷰도 사실은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보시는 여러분들도 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우리 조영호 박사님과의 경제 전망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시점도 오지 않겠나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LG 경영연구원 조영무 박사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퇴근 이후에 오셔가지고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 매우 시장하실 것 같은데 제가 2부라는 파격을 하면서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조영무 박사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조영무 박사님과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